안녕하세요. 스키딥독입니다. 오늘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중 토마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쿤데라는 토마시는 일회성의 무의미 속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를 보시면 토마시는 독일 속담을 되뇌었다. Einmal ist keinmal. 한 번은 중요치 않다. 한 번뿐인 것은 전혀 없는 것과 같다. 한 번만 산다는 것은 전혀 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토마시는 이렇게 인생에서 반복되지 않는 경험은 진정한 의미나 무게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고 존재의 가벼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토마시는 반복 없는 일회성의 우연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쾌락에 충실하며 가볍게 살아갑니다. 이런 토마시의 삶은 키치적인가요? 실존적인가요? 그가 누리는 반복 없는 무의미에서 나오는 자유는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난 자유이기에 실존적 진실을 회피하는 키치적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그는 단실 내에 부인, 아들, 어머니, 아버지를 성공적으로 떼어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첫 부인과 아들을 떼어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쿤데라는 전통적 도덕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버지, 남편, 그리고 아들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모두 벗어던지고 오로지 자신의 내적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극단적인 가벼움을 추구하는 토마시라는 인물을 창조해냈습니다. 자신의 내적 욕망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극단적으로 가벼운 이 존재는 실존적 선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실존적 선택 후에도 끝까지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는 실험을 토마시라는 인물을 통해 쿤데라는 감행합니다. 토마시는 욕망과 쾌락에 충실하며 아주 가볍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들도 아내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여자든 간에 한 여자와 살 수 없고 오로지 독신적인 경우만 자기 자신답다고 생각하며 수많은 여자들의 육체를 탐색합니다. 그러던 그가 테레자를 만나는 순간 아들도 아내도 부모도 버리고 쟁취한 그의 자유를 일부 포기하고 자신이 세운 원칙에도 어긋나는 선택을 합니다. 그는 스스로도 놀랐다. 그는 자기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던 것이다. 그는 6번의 우연이 겹쳐져 이루어진 테레자와의 만남을 어떤 내적 필연에 의한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그는 그녀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송진으로 방수된 바구니에 넣어져 강물에 버려졌다가 그의 침대 머리맡에서 건져 올려진 아이처럼 보였다. 이렇게 토마시는 6번의 겹쳐진 우연을 아름다운 필연으로 해석하며 그에게로 온 그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토마시는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그리고 아들로서의 의무와 역할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그것들을 과감히 던져버렸습니다. 토마시라는 인물은 사회와 전통의 강요에 의해서 그에게 부과되는 당위와 복종을 거부합니다. 토마시라는 인물은 일체의 전통적 도덕에서 벗어나 철저히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런 토마시가 테레자와의 만남에 큰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며 선택했고 그 선택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독신일 때만 가장 자기답다던 토마시는 테레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개 한 마리도 선물합니다. 테레자는 그 개에게 카레닌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카레닌은 안나 카레리나의 남편 이름이죠. 카레린은 도덕적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려는 그녀의 모의식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토마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 테레자와 결혼은 했지만 일회성의 모임이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토마시의 태도는 테레자에게는 고통 그 자체가 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테레자에게 토마시는 이렇게 설득합니다. 233쪽을 보시면
토마시는 사랑과 성행위는 서로 다른 두 세계라는 생각을 그녀에게 이해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렇게 그는 일회성이 주는 무의미와 가벼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역사 또한 일회성의 무의미함과 가벼움이라 생각합니다. 364쪽을 보시면 역사란 개인의 삶만큼이나 가벼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깃털처럼 가벼운, 내일이면 사라질 그 무엇처럼 가벼운 것이다. 그렇기에 토마시는 그 어떤 역사적 책임으로부터도 정치적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1968년에 체코의 프라하의 봄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는 소련 군대가 그의 나라를 점령하기 몇 달 전에 프라하의 자유로운 지식인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의 책임 회피를 비난하는 글을 썼고 그의 글은 신문의 독자의 소리에 실립니다. 291쪽을 보시면 공산주의자들,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발견했다고 확신하는 광신자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했고 훗날 이 천국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광신자들은 살인자였다는 것이 백일하에 밝혀졌다. 이런 비난을 받는 사람들은 우린 몰랐어. 우리도 속은 거야. 우리도 그렇게 믿었어. 따지고 보면 우리도 결백하다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 상황에 토마시는 291쪽을 보시면 그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문제는 몰랐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결백한가에 있다. 292쪽에서 293쪽을 보시면 오이디푸스는 사태의 진상을 알자 자신이 결백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자신의 무지가 저지른 불행의 참상을 견딜 수 없는 그는 자기 눈을 뽑고 장님이 되어 테베를 떠났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소련 점령군은 토마시에게 그의 이 글을 철회하라고 요구합니다. 295쪽을 보시면 자네가 오이디푸스에 대해 썼던 그 기사는 철회해야만 하네. 그러나 토마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며 철회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가 유일하게 그의 내적 필연성의 목소리에 따라 선택하고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해왔던 그의 의사이자 학자라는 직업을 위협하며 철회를 요구하지만 그는 그것의 박탈을 감수하고서라도 철회하지 않습니다. 319쪽을 보시면 그가 의학에 끌린 것은 필경 이런 점 때문이었다. 이 필연, 그의 가슴속 깊이 뿌리내린 이 에스무스세인. 그를 이 필연으로 내몬 것은 우연도 외부에서 유래한 그 어떤 것도 아니었다. 의사라는 직업은 그에게 유일하게 의미있고 심오한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심오한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가 어떻게 그리 단호하고 쉽사리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320쪽을 보시면 그 결정 뒤에는 보다 심오한 무엇, 자기 자신의 이성적 사고로도 포착되지 않는 그 무엇이 숨어 있던 것 아니었을까? 토마시는 이렇게 그에게 유일하게 의미있고 심오한 의사라는 직업을 박탈당하고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보다 심오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317쪽을 보시면 그가 의학을 택한 것은 우연이나 합리적 계산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욕구에 따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그 기사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보다 심오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장은 그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296쪽을 보시면 사상을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그냥 말뿐. 형식에 불과한 마술 같은 건데 자네는 왜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지 나는 도대체 알 수 없군. 이렇게 형식에 불과한 그 철의 요구를 토마시는 왜 들어줄 수 없는 것일까요? 역사적 책임도 정치적 책임도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 생각하는 이 가벼운 존재가 왜 자신의 사상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에게 외과의사라는 직업은 인간의 연약함과 죽음을 정면으로 다루며 그 경계에서 싸우는 존재로 그는 이런 존재론적 매혹에 자부심까지 느끼며 유일하게 의미 있어 했습니다.
이렇게 심오한 의미를 주는 그의 직업을 포기하고서라도 그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96쪽을 보시면 나는 수치심을 느끼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는 외과 의사이기 이전에 사유하는 인간이며 그의 사상은 그 자신의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사상을 철회하는 순간 아무도 모를 수는 있지만 스스로에게는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것은 내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서라도 지켜내고자 했던 보다 더 심오한 것은 바로 이런 실존적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자유로운 주체라는 실존적 진실. 그는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그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실존적 존재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한 실존적 선택.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때 진짜 자유로운 존재로 진정한 가벼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무게를 감당함으로써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것이 니체의 위브맨쉬 정신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고 감당하는 존재. 나는 그렇게 쓰기로 결정했고 그것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자기 긍정만이 자기만의 윤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쿤데라는 이렇게 토마시라는 인물을 통해 니체의 위브맨시 정신을 실존 속에서 실천하는 인물로 구현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무한히 가볍고 그 가벼움 속에 우리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출발하더라도 선택의 순간 반드시 그 무게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무게를 책임지지 않고 그 고통을 마주하지 않는 삶, 무게와 고통이 제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위선적인 삶이며 그것이 바로 키치적 삶입니다. 그러나 실존적 인간은 선택의 순간 그 선택에 부과된 무게와 고통을 감내하는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회성의 모임이 속에서 가볍게 살아가려 해도 우리가 실존적 존재라면 선택에 책임지는 오이디푸스적 인간으로서 그 일회성의 삶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일회성의 가벼움 속에서 출발한 삶도 결국 영원회귀의 절대적 순간들과 마찬가지로 매 순간이 선택이고 그 선택은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니체의 영원회귀가 주는 무거움의 반론을 제기하며 일회성의 모임이 속에서 가볍게 출발한 삶이라 할지라도 내적 필연에 의해 만들어낸 운명을 사랑하는 운명애를 바탕으로 매 순간 자기 긍정을 이뤄내려는 실존적 존재의 삶의 무게는 무겁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쿤데라의 니체 숭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78쪽을 보시면 나무 둥치에 앉아 카레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류의 실패에 대해 생각하는 테레자가 있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이미지가 눈앞에 떠올랐다. 토리노의 한 호텔에서 나오는 니체. 그는 말과 그 말을 채찍으로 때리는 마부를 보았다. 니체는 말에게 다가가 마부가 보는 앞에서 말의 목을 껴안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그 일은 1889년에 있었고 니체도 이미 인간들로부터 멀어졌다. 달리 말해 그의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이 정확히 그 순간이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바로 그 즈음이 그의 행동에 심오한 의미를 부여한다. 니체는 말에게 다가가 데카르트를 용서해달라 빌었던 것이다. 그의 광기, 즉 인류와의 결별은 그가 말을 위해 울었던 그 순간 시작되었다. 쿤데라는 이 사건을 통해 니체에게 위버맨쉬 정신을 강조하는 사유하는 철학자라는 존재를 초월해 생명 자체를 중시하고 존중하는 생명주의자라는 심오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니체가 바로 그런 니체라며 니체 숭배를 드러냅니다. 쿤데라는 인류의 실패를 데카르트의 영혼과 육체의 이혼론에 따른 육체를 기계로 보는 시각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쿤데라는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으로 몸과 삶의 긍정, 즉 니체 철학이라 보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니체 철학을 문학적으로 구현해낸 것으로 수키립독은 분석하였습니다. 쿤데라는 육체의 혐오와 수치심을 사회적 폭력과 도덕적 폭력을 양산하게 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신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삶의 가치와 의미는 몸과 감각과 욕망과 경험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통해 인류의 실패를 극복하는 길은 영혼 회귀에 내포된 무게의 긍정,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통합될 때 우리가 실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소설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키립독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운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키립독의 분석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